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하반기 국정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노동시장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당은 대통령이 노동을 잘 모른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민희령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새로운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3명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온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오늘 방북했습니다. 직접 짠 방한용품을 북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며 정부의 방북을 요청한 지 정확히 1년 만입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여당 중진들의 호남 출마론 등 대의를 위해 본인을 희생했다는 의원들의 본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용호 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이들이 내놓은 권고안이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는 국회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공론화 여부를 놓고 공론화위원회 측과 환경단체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8월 5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하반기 국정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청년 일자리 강조 차원에서 노동시장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야당에선 대통령은 노동을 잘 모른다는 말로 일축했습니다. 안은필 기자와 함께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내일 하반기 국정 운영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죠. 이른바 이 4대 개혁으로 불리는 이 노동시장 개편 등에 대해서 강조할 거라고 하던데 말씀 주시죠. 예, 이번 담화의 핵심은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온 4대 개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면 현안인 노동시장 개편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박 대통령은 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첫 국무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한마디로 청년 일자리 만들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 양보를 하고 스스로 노동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임금 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와 청년들이 서로 윈윈하는 고용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친박계 김현수 의원을 임명했는데요. 현 현기환 정무수석과 안종범 경제수석 그리고 김현수 고용복지수석까지 노동시장 개편 관련 핵심 보직이 모두 친박계 의원 출신으로 채워진 셈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 전까지 최대한 속도를 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장관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경우 올 연말엔 대규모 개각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고 임기 말 레임덕까지 겹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실상 올 하반기가 국정을 강력하게 이끌 마지막 기회라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도 노동시장 개편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늘 공공기관 현안점검 회의에서 임금 피크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각 부처 장관과 공공기관장에게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역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용득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지금 노동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허구라면서 대통령께서 노동 부분을 잘 모르신다고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노동 부분 잘 모르십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가깝게 그동안 7번을 독대했던 사람입니다. 노동개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취업규칙 완화, 해고 완화, 임금 피크제 이게 경제성장과 청년 일자리와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강조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노동시장 개편을 하겠다는 건데 노동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예, 먼저 임금 피크제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피크제를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을 하면서 일정 나이나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라고 설명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정년 연장과 신규 채용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정년 연장의 취지가 결국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년 연장 비용과 청년 고용 비용을 전적으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만 지킨다 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수만 개 창출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들과 함께 자리한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도 임금 피크제를 강압적으로 통과시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 같다며 기업이 노동법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통로를 열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금 피크제 도입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기되는데요.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임금 피크제와 청년 고용 촉진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치 임금 피크제를 하면 청년 일자리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임금 피크제의 주된 대상이 공공부문과 대기업 정규직 부문인데 사실 이 일자리가 청년에 다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자리도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내놓는 임금 피크제는 청년 일자리의 대안이라기보다는 마치 사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투보는 정부가 임금 피크제 도입을 중단하지 않으면 다음 달 11일 1차 공동파업을 벌일 계획입니다. 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방문했던 김무성 대표와 휴가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던 문재인 대표가 복귀했습니다. 국회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여야는 각각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국회에 복귀한 여야 대표의 발언이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첫 제안은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내놓았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우리 당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우리 당은 망국적인 지역주의 정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오래전부터 제안해 왔습니다. 반면에 김무성 대표와 새누리당은 공천제도의 혁신 방안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국회가 획정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여야가 함께 논의해서 일괄 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하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문 대표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도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건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개인 의견은 비례대표를 확대한다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비례대표를 늘리는 데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진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채택은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시킨 문제에 대해서는 권역 비례제가 지역 균형을 대표성을 갖고 있고 군소정당의 등장을 할 수 있다라고는 이점은 있지만은 이 문제는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유, 고유의 특성을
퇴색을 시킨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되면은 부득이 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우려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여야 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 건데요. 하지만 국정원 해킹 사태에 대한 언급은 양당 대표 모두 없었습니다. 네, 한 기자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민희룡 대법관 후임으로 3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서울대법대를 나온 법관 출신의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장부경 PD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로 3명이 거론됐습니다. 현재 대법관들과 후보자 3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 이곳의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 6년인 대법관은 45세 이상으로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를 종사했으며 변호사의 자격이 있으면서 관련 직종에 근무한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모두 14명입니다. 현재 이들 14명 가운데 고려대를 졸업한 김창석 대법관과 한양대 출신 박보영 대법관을 제외하면 12명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또한 변호사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과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면 12명이 순수 법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는 9월 퇴임하는 민희룡 대법관의 빈자리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폭넓은 이력의 대법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3명의 후보가 거론됐습니다. 먼저 강영주 법원 행정처 차장입니다. 전남 한평 출신으로 광주 제1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 부장판사, 인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근무 당시 영장 전담과 형사합의부 재판장 등을 역임해 형사 전문가로 손꼽힙니다.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입니다. 경남 산청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형사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수원지법원장에 취임했습니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으로 양형기준의 기틀을 닦았고 서울중앙지법 근무 시절 성폭력 피해자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기택 서울 서부지방법원장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법원의 민법 전문가로 손꼽히며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적재산권 전담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각종 특허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사건을 자주 맡았습니다.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법관 출신. 공교롭게도 세 후보자 모두 이에 해당됩니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빈자리는 결국 또다시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이라는 같은 이력의 인물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추운 겨울에 모자 달린 목도리를 메고 밖에 나선 적 있으십니까? 작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가 겨울을 앞두고 직접 짠 방한용품을 북한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면서 방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회를 보겠다고 답한 지 1년 가까이 지난 오늘 이희호 여사는 고대하던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방북 일지를 조아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방북 의사를 밝힌 지 10개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문상 후 3년 9개월여 만에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작년 10월 28일 이 여사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접견 자리에서 방북 허가를 요청한 후 북측과 실무 접촉을 가졌지만 방북은 미뤄졌습니다.
김대중 평화센터 측은 이 여사의 건강이 연기 이유라고 밝혔지만 경색된 남북 관계가 방북의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올해 4월 김대중 평화센터가 5월 말 방북을 목표로 북측에 사전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측은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6월 18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측에 다시 제안했고 일주일 후 북측은 개성에서 실무진 접촉을 갖자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따라 5일 후인 6월 30일 양측 간 실무 접촉이 이뤄졌으며 지난달 6일 방북 일정을 확정해 이 여사는 오늘부터 3박 4일간 방북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여사가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은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던 2000년 6월입니다. 1980년 정상회담을 위한 당국자 간 만남이 있은 지 20년이 흐른 후였습니다. 1985년 남북 당국자 간 비밀회의도 열리고 1994년 실제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지만 김일성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무산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 때 평양을 방문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이 여사는 화해와 협력을 통해 평화롭게 왕래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유언인 화해와 용서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이 여사의 방문이 경직된 남북관계에 순풍으로 작용할지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며칠 전에 보도해드렸죠. 김태우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갑작스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은 김태우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을 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연 대의를 위해 본인을 희생했다고 보십니까? 아마 그렇다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은 다소 민망한 기자회견이었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은영 여민리서치 대표와 함께 왜 그런 평가가 받는지 이 사안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계셨고요. 네. 네, 김태우 최고위원이 내년 총선에 있어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정의와 국회의장이 호남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은 이제 김태우 최고위원 불출마 선언,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거고요. 정의와 국회의장은 선언했다기보다는 그런 설이 흘러나온다는 얘기인데, 이제 김태우 최고위원의 총선 불출마에 대한 그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은 정치인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 직업인가라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치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연예인과 비슷한 그런 그 직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김태우 최고위원이 자기가 그 한 기자회견 전문 안에도 보면 스타의식이나 조급증, 뭐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빈 느낌, 이런 표현이 거의 그 연예인과 비슷하다는 그런 거를 반증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자기 진로라든지 자기 행보를 바꿔갈 때는 사전에 그걸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복선을 깔아주면서 이렇게 턴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김태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뜬금없이 기자회견을 해갖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갑자기 나는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랬는데 그냥 거기서 딱 끝인 그런 모양새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사실은 정치인에게 원하는 거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거를 위해서 내 한 몸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그 화법을 원하는데 지금 김태우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기 때문에 좀 민망한 기자회견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금 뭐 김태우 최고위원의 불출마 선언이나 정의화 의장의 호남 출마론 같은 것들이 결국에는 두 개의 커다란 키워드와 연관이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그러니까 영호남의 지금 지역 감정의 문제, 그다음에 영호남 양쪽에서 어떤 타당의 후보들이 나오지 않는 문제, 이 문제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여권 내에서의 어떤 대권주자 만들기 위한 붐을 형성하려는 그런 흐름과 연계가 좀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 문제가 뭐 여야 모두 다 공이 가지고 있는 문제인데 여권 쪽에서 조금 더 액션이 좀 빨리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김태우 의원이 어떻게 보면 친박계, 어떻게 보면 주자가 없는 친박계의 대권주자,
네. 이런 식의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인 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태우 의원이 과연 자격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김태우 최고위원의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중요한 자기의 행보를 턴하는 기자회견을 지금 이렇게 뜬금없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여전히 지금 정말 본인도 인정하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다시 그런 방향으로 모아갈 거냐. 이거는 좀 이분이 또 해야 될 역할이라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김태우 최고위원, 전 최고위원이죠. 네네.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한편 최근에 또 다른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데 네. 롯데가 이 후계구두 문제, 네. 점입 가경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들의 감정 또한 굉장히 좋지 못한데 불매운동까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창업주에서 2,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은 지금 롯데만이 겪는 문제가 아니고 삼성도 이미 지금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모든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들이 겪어야 될 문제들인데 특히 롯데 같은 경우가 이제 재벌로서 10위 안에 드는 기업인데 그 경영권 분쟁의 모습이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걸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또 특히 하나 더 붙은 게 이 경영권 분쟁에서의 그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정체성 문제가 지금 같이 거론이 돼서 국민들의 어떤 불만이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국세청을 수단을 동원해서 불법이 있었는지를 이제 들여다보는 지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글로벌 경쟁 속에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수준의 그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인데 이런 모습은 결국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책임 경영, 윤리 경영에 대한 어떤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게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처 총액 제한 제도라든지 상속세에 대한 어떤 요건 강화, 법인세 문제가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다 같이 좀 이야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뺨 때리고 사장이 이사 조인트 까는 이런 황제 경영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좀 씁쓸한데 네. 이와 관련해서 지배 구조에 대한 야당이 들고 나올 법한 이 재벌 개혁과 여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이 노동 개혁이 서로 지금 대립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하반기에 국정 운영 관련해 가지고 좀 예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재벌 개혁과 노동 개혁을 여야가 들고 나와서 대립을 하겠다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21세기로 안 나가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재벌 개혁은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의 기업들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인 거고 노동 개혁이라는 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근로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인 거거든요. 이게 대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 대립선으로 그어놓고 서로 싸우겠다라는 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 그리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가 들고 나온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 피크제 도입과 해고 요건 완화예요. 근데 이 두 가지 문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참여정부 때부터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 숙제로 남아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면서 특히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노동개혁을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연관시켜 놓고 또 임금 피크제를 청년의 일자리 창출의 해법으로 지금 매듭을 지어놨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아무리 봐도 선후관계, 인과관계, 상관관계 다 따져봐도 이게 잘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는 사람들은 중장년층이시고 청년 일자리는 또 젊은 세대니까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을 좀 부추기기 위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마치 노동개혁을 안 하면 청년 일자리에 관심 없는 사람처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레임이. 이 때문에 이 경제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이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빚내서 집사라고 한 적이 없다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이 경제 정책 과연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동개혁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를 시켜놨는데 사실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지금 청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고 50대 후 퇴임한 이후의 세대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노동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인 거고
그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어떤 정부가 먹고 사는 문제, 미래 성장 동력, 그거를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일자리가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는 건데 지금 현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다 내놨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일정 부분 자기 정부가 그 권력을 잡았던 재임 기간 안에는 뭔가 해법을 내놨어요. 예를 든다면 뭐 노태우 대통령 북방 외교를 통해서 또는 김대중 대통령은 IT 붐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자기 비전을 내놓고 그걸로 이제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내놓긴 했어요. 해놨지만 여전히 지금도 이 창조경제 내용이 뭐냐라는 게 모호하다라는 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고 지금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기공식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경제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가 뭔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의 그 이야기는 그 연장선인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와 함께 그 경제 해법으로 내놓은 게 그 부채주도 성장 전략하고 그 낙수 효과에 기반한 재벌경제 중심 이 세 가지를 내놨는데 그 부채주도의 성장 전략이 사실은 그 최경환 경제팀이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이제 뭐 부동산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는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장에 계속 사인을 보냈어요. 그래서 지금이 부동산에 활성해야 될 시기고 집을 사야 될 시점이다라고 시그널을 보내서 사실은 국민들이 그거에 맞춰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1년 만에 지금 이 정책을 확 바꿔버린 거거든요. 가계부채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러니까 그거 관련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거죠. 방어를 하는데 우리가 빚내서 언제 집 사라고 했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염치 없는 주장이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역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경제라는 거는 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부 정책이 1년 만에 이렇게 확 그 틀을 바꿔버리고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제와 관련한 어떤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국가 채무라든지 아니면은 재정수지 적자 폭이 역대 정부의 동기간 대비해서 현 정부가 굉장히 지금 최고치로 안 좋게 나타나는 점도 있고 그리고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 국민들도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경제신문하고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 저희가 표를 준비했는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표를 보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뛰는 한국 경제를 위한 경제개혁 과제인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여기서도 그 조사 결과 나온 거를 보면은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경제개혁 과제로 제일 중요하게 나왔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격차를 완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복지제도 개혁, 규제 완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일자리를 창출을 하되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빈부격차를 완화시키면서 가라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제도를 안전망을 더 확충을 해라. 지금 큰 흐름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현 정부는 그 이제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하면서 그 부채주도의 성장 전략을 가져가고 또 재벌 중심으로 지금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으면서 계속 경제정책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여론과는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국민들의 요구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건데 네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재밌는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14일이죠. 임시 공휴일을 갑자기 선정을 하고 그러면서 뭐 국민들의 사기 진작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엔 국민들이 이 정부는 정말 한 일이 없다라는 걸로 끝이 나게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4일을 쉬게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 사기 진작이라는 전혀 엉뚱한 내용을 들이대면서 이제 쉬게 하라고 하는데 거기 또 지금 오늘 올라온 댓글 같은 걸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를 해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반발이 많은 거예요. 결국엔 그 부족분이 한 180억 정도 예상을 하던데 그거를 결국 또 세금으로 메꿀 거다라는 기사가 나와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하루를 휴가를 주는 것도 사실 탐탁치 않은데 세금까지 메꿔야 된다니. 그러니까 이런 인식 자체가 상당히 70년대식 발상이고 어떻게 보면 남녀가 크게 싸워갖고 서로 정이 딱 떨어진 상태인데
그냥 원하지 않는 선물을 포장도 안 하고 툭 던져준 거는 지금 마찬가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결국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년들에게 중동에 가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맥락이 같기 때문에 정말 뜬금없는 정책이다,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과연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연애를 해본 사람이 있는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오늘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보는 시간이었는데 공론화위원회 측은 2020년까지 부지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만 강조했고 시민단체는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뉴스K 김병소 감독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서를 아무래도 2051년 정도에는 우리가 최종 영구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부지가 마련돼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역산을 해보니까 2020년까지 결국 부지가 마련돼야 될 것이 아니냐. 2020년 불과 5년 후입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때만은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노력을 해보자. 노력을 해보고 그다음에 그때까지 열심히 우리가 찾아보고 그때 가서 혹시라도 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야 찾았는데 못 찾는데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중지를 모아서 또 좀 더 늘어야 되겠죠. 뭐 재수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 봐서 떨어지면 한 해 더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2020년까지는 역선을 했을 때 반드시 그 부지가 마련돼야 될 것이다. 고준위 폐기물을 5년 만에 부지를 선정한다? 5년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20년을 잡고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의 가장 첫 단추는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거냐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지역 보고서를 보면은 다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계속 그거를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신뢰 회복 조치를 해달라, 신뢰 회복 조치를 해달라고 손을 내밀고 있는데 정부든 어디든 공론화위원회든 그 조치를 하질 않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안 끼우고 신뢰 조치를 회복 조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겠냐는 거죠. 그냥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어쨌든 주민들한테 정부가 뭔가를 추진하려는 그리고 원자력계가 뭔가를 하기 위한 설득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우리가 동등한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있습니다. 일자리 없는 청년들을 위해서 노동시장 개혁 구조를 강조한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수첩과 번역기가 필요 없는 유체이탈 화법이 아닌 진짜 국민이 등장하는 담화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10만, 100만을 넘어 1000만 조합원이 국민TV와 함께하는 그날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